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얼굴 두 번째입니다. 아네스의 아버지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건 6년 전이었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당시에 그녀의 아버지는 병중이었고 모두가 그의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네스의 어머니는 너무나 건강이 넘치고 혈기왕성해서 남편을 떠나보내고 행복한 과부로 장수할 운명처럼 보였죠. 그러나 뜻밖에도 아네스의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세상을 더 빨리 떠났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거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질책, 즉 어머니의 일가 친척의 질책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친척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으며 독일에 사는 먼 여자 사촌을 제외하고 아네스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일가 친척은 모두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죠. 어머니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늘 서재에 처박혀 지내는 남편 때문에 친지들에게 집착하는 아네스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건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신혼 때만 해도 아네스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아버지는 미남이었고 나이 30에 벌써 당시만 해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대학 교수였던 것을 생각하면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네스의 어머니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남자를 얻었다는 기쁨보다 자신의 가문에 선물을 바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즐거웠죠. 그러나 아버지는 사교적이지도 말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선물은 가문의 행복보다는 당혹스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아네스의 어머니는 늘 서재에 박혀있는 남편보다 친지들에게 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씩 전화에 매달려서 형제, 자매, 사촌 혹은 조카들과 얘기를 나누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그들의 걱정거리를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하나의 원을 그리며 자신이 속한 가족으로부터 남편에게 떠났다가 다시 자신의 가족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네스의 어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자매나 조카 딸과 함께 살려고 마음먹은 상태였죠. 근데 아네스의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살아남은 겁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지 보름 정도 지나서 아네스와 그녀의 동생 로라가 아버지를 보러 갔을 때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 아버지는 거실 탁자 앞에 앉아 찢어진 사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로라는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하죠. 왜 어머니 사진들을 찢는 거예요? 아네스는 가만히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찢긴 건 어머니의 사진들만이 아니었죠. 오히려 아버지의 사진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네스는 동생을 향해 입 다물지 못하겠니? 라고 말했지만 로라는 멈추지 않았죠. 딸들의 소동에 놀란 아버지는 한마디 설명 없이 가만히 있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으로 가버렸고 두 자매는 끝없이 언쟁을 계속했습니다. 다음날 로라는 파리를 떠났고 아네스는 집에 머물렀죠. 그때 아버지는 아네스에게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녀에게 도시 중심가에 아파트를 하나 구해두었으며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역시 놀라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눈에 아버지는 일상사에 대한 관리를 깡그리 어머니에게 맡겨버린 그런 어리숙한 사람으로만 비쳤기 때문이다. 아네스의 눈에 아버지는 원하는 게 뭔지도 몰랐고 자신의 의지조차도 이미 오래전부터 어머니에게 맡겨버린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떠난 뒤에 단 며칠 만에 이러한 일을 실행한 건 충동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것을 이제 실천에 옮긴 것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아버지는 어머니의 자매와 조카딸이 그 빌라에서 사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족을 떠나 아버지를 거쳐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갔듯이 아버지 또한 고독에서 나와 결혼 생활을 거쳐 고독으로 되돌아갔던 거죠. 아버지가 투병을 하는 동안 아네스는 아버지와 단둘이 보낼 생각으로 보름간 휴가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네스의 희망은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아네스와 아버지만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죠. 한 번은 아버지 대학 교수 동료들이 문병을 왔을 때도 아버지의 대답을 어머니가 모조리 대신했습니다. 아네스가 뭐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었죠. 보름이 다 지날 무렵에서야 단 2번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또다시 어머니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죠.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뒤에 아네스는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사흘을 함께 보냈고 사흘째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흘이야말로 언제나 그녀가 바랐던 그런 조건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낼 수 있었던 유일한 날들이었죠. 어머니의 친지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거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네스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빌라를 팔고 아파트에 정착한 것을 일종의 거절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빌라의 값을 알았기 때문에 두 딸이 받을 유산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증인은 은행에 예치된 돈이 모두 아버지가 공동 설립자로 참여한
수학자협회에 기증되었음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어느 날 아네스는 스위스 은행에 자기 구좌에 상당한 돈이 입금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현실 감각이 없던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교묘하게 이 처리를 했던 거죠. 만약 아네스를 상속자로 지목했다면 로라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이고 또 수학자들에게 기증하지도 않았다면 사람들의 무분별한 호기심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아네스는 로라와 돈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돈 욕심이라기보다는 아버지를 배반할까봐 두려웠던 까닭이었죠. 아버지는 이 선물을 통해서 아네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 충고는 앞으로 그녀가 오직 둘만 아는 하나의 비밀로 간직해야 할 그런 충고였죠. 아네스는 사우나를 나와서 차를 주차하고 큰 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시장기가 느껴져서 눈에 띄는 아무 선술집에 들어가 그냥 선채 뭔가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죠. 예전에 이 동네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소박한 자연의 맛을 특징으로 하는 부르타뉴 선술집이 많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비싸지 않는 요리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그런 선술집들은 패스트푸드라는 슬픈 이름의 현대식 음식점에 자리를 내주었죠. 그리고 아네스는 발걸음을 옮기다가 패스트푸드점 유리창 너머로 집게 손가락을 입속에 넣어 이빨에 낀 고기를 찾는 여자와 의자 위에 퍼질러 앉은 한 사내가 입을 크게 벌리며 거리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품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 입을 가리지 않았죠. 그 장면에 불쾌해진 아네스는 눈길을 돌려버리고는 다른 곳으로 가서 굶주림을 잠재우기로 결심합니다. 거리를 걷는 아네스의 눈에는 또 다른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허연 맨살이 드러난 두 장단지는 마치 가는 뱀들로 따은 매듭처럼 꼬인 푸른 보랏빛 정맥들의 부조로 장식된 투박한 항아리 같았다. 아네스는 생각에 잠겼다. 이 여자에게는 저 보기 흉한 정맥들을 감추고 엉덩이가 좀 덜 흉물스레 나타나도록 옷을 입는 방법이 20가지도 넘게 있었을 것이다. 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이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좀 더 아름답게 보이려 하기는커녕 추하지 않게 보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단 말인가? 아네스는 세상에 도래한 추함의 습격이 참을 수 없게 되는 날에 물망초를 사서 물망초를 얼굴 앞에 세우고 외출할 것이고 그렇게 물망초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아네스를 물망초에 미친 여자라고 부르겠죠. 시선의 추함의 경계가 다다랐다는 인상과 함께 아네스는 청각의 경계 또한 가까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네스는 지금 막 옆을 지나간 오토바이에 앉은 한 여자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시끄러운 엔진 소리 때문이었죠. 소음기가 떼어진 오토바이는 끔찍한 소리를 내며 달려갔습니다. 아네스는 시끄러운 엔진 소리를 들으며 아까 사우나에서 만났던 자신의 자아를 애처롭게 규정하려고 시도했던 여자를 떠올렸죠. 소음을 내는 것은 엔진이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하고 있는 여자의 자아였습니다. 그 소음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모두에게 전시하고 싶었던 거죠. 아네스는 자신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한 그 여자의 죽음을 강렬하게 원합니다. 그 여자가 지금 저 앞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아네스는 어떠한 공포도 슬픔도 느끼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만족감을 맛볼 것이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한계선에 대한 쿤데라의 생각이 나옵니다. 세상은 어떤 한계선이 있고 이 한계선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러나 쿤데라는 이 세상이 추함의 한계와 소음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죠. 쿤데라는 소설의 기술에서 경계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경계선, 아주 사소한 일, 지극히 사소한 일로도 경계선 너머에 있을 수 있었다. 경계선 너머에는 사랑, 신념, 믿음, 역사,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었다. 인간 삶이 경계선 아주 가까이에서 심지어 경계선과 맞닿은 곳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에 인간 삶이 경계선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것이 아니라 겨우 1m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인간 삶의 모든 신비가 놓여 있었다. 이 한계선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쿤데라는 어느 누구도 이 한계를 감시하지 않으며 어쩌면 아무도 그런 한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하죠. 아네스는 보도에 사람이 많아지자 보도와 자동차의 물결 사이로 길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보도와 자동차 사이로 간 이유는 간단하죠. 이전부터 사람들은 그녀와 마주해오고 있을 때 그 누구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네스는 7살짜리 어린아이와 맞닥뜨린 적이 있었죠. 그녀는 양보하지 않고자 했지만 어린아이와 충돌을 피하려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네스는 이러한 생각과 함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10살쯤 됐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산으로 산책을 나갔죠. 그때
시비를 걸어오는 그 지방 소년 둘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이 도로는 공공도로가 아닙니다. 통행료를 내야 해요. 라고 외쳤고 한 아이는 막대기로 아네스의 아버지의 배를 툭툭 건드렸죠. 만약 구독자님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아이들에게 소리치거나 혼냈겠죠. 근데 아네스의 아버지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되돌아가서 다른 길로 가는 편을 택했죠. 이런 행동은 아네스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네스에게도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굴착기의 소음으로 이런 생각이 중단되었고 노동자들은 포장도로 위에 등을 굽히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피아노로 연주되는 바흐의 푸가가 느닷없이 소란 중에 힘차게 울려 퍼졌죠. 맨 위층에 세드니가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축음기 볼륨을 최대한으로 올려놓은 모양이었다. 바흐의 준엄한 아름다움이 방황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의 경고처럼 울려 퍼지도록 말이다. 그러나 굴착기 소리는 이내 바흐의 푸가를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아네스는 할 수 없이 두 손으로 길을 막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남자가 아네스의 이마를 톡톡 치며 그녀에게 혐오 어린 시선을 던지며 지나갔습니다. 아네스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고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싶었지만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빠르게 휩쓸려왔죠. 아네스는 그의 몸짓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소음에 포위 공격 당하고 있으므로 길을 틀어막을 어떤 이유도 어쩌면 그렇게 할 어떤 권리도 없음을 그녀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였다. 그 사내는 그녀의 몸짓이 반칙임을 그녀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에게 그런 모욕을 가한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이 참아야 하는 것을 한 개인만 참지 않고자 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인격상의 평등이었다. 인격상의 평등이 그녀에게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의 불화를 금지했던 것이다. 아네스는 분노를 식힐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미지가 아네스의 내장에 떠다니고 있었지만 토해낼 수 없었죠. 아네스는 아버지가 그 두 명의 어린아이와 마주쳤던 사건이 있은 이후 종종 다음과 같은 생각에 처한 아버지를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표류하는 배 위에 서 있는 아버지. 그러나 구명정은 한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배는 이내 광적인 소동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아버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구명정에 타려고 빠르게 발을 굴리고 있을 때 뒤엉켜 있는 승객들과 마주하고 심지어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주먹질까지 받은 아네스의 아버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서 그들에게서 멀찌감치 물러나죠. 그리고 가라앉는 배 위에서 요란한 함성과 욕설 속에서 날뛰는 파도 위로 서서히 내려가는 초가 승선된 구명정을 바라볼 뿐입니다. 아네스는 아버지의 이런 태도를 어떤 식으로 불러야 할지 고민합니다. 비겁함일까요? 그러나 비겁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고상함일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승객들을 위해 희생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죠. 아네스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승객들을 증오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증오는 올가미처럼 나와 대상을 묶어놓죠. 전쟁의 외설스러움이 바로 그렇다. 함께 쏟는 피의 친밀함, 서로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상대의 몸을 꿰뚫는 두 병정의 외설적인 친밀함. 아네스는 여기에서 확신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바로 그러한 친밀함이 싫었다는 것을. 배 위에서의 그 소동의 정나미가 떨어져 차라리 익사하는 편을 택했다는 것을 말이죠. 서로 밀치고 욕하는 그 신체 접촉으로부터 물러나 물의 순수 속에서 고독하게 죽는 것을 택한 겁니다. 이러한 추억이 아네스를 증오로부터 해방시켰죠. 그리고 이런 문장이 불쑥 떠오릅니다. 나는 그들을 증오할 수 없다. 그들과 나를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어떤 공통점도 없다.